전국 현장을 발로 뛰는 맛이 보이는 소식,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오늘도 요리하는 기자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실록의 계절 5월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시나요? 네, 오늘은 섬진강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네. 그 섬진강은 전북 장수군 네. 그리고 진안군의 경계인 팔공산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인실, 또 순창, 남원, 곡성, 구리의 하동을 지나서 남해로 흘러가는 남도의 젖줄이 바로 섬진강이죠. 네, 그렇죠. 그 흔히 오백리라 불리는 이제 섬진강은요, 예. 넓은 뭐 들판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뭐 작은 마을이라든가 산골짜기, 산자락을 휘감아 돌면서 정말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많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 발원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섬진강 시인도 계시고. 김용택 씨 그런 분이죠. 특히 4대강 중에서 유일하게 담수하는 보가 없는 곳이 바로 섬진강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은어라든가 다양한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섬진강 중에서 또 가장 아름다운 곳이 전북 순창에 있는 장군목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장군목이요? 네. 지금 바위가 움푹 피어 있는 게 굉장히 또 신비롭네요. 네, 그렇죠. 저렇게 장군목에는 기묘하게 생긴 바위나 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무려 그 3km에 거쳐서 저렇게 이제 재밌게 생긴 바위들이 이제 산지에 있습니다. 저것은 이제 수만 년 동안 그 물살이 뭐 휘감아 돌거나 뭐 굽이치거나 그렇게 하면 저런 모양이 나왔고요. 이번에 가보니까 진짜 정말로 다양한 돌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더라고요. 특히 장군목에 있는 돌들 중에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저 요광바위입니다.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 바위 한가운데 움푹 패 있어서 마치 그 요강같이 생겼던 요광바위예요. 이곳 마을 주민들에게는 저게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죠. 근데 자연의 힘만으로 저렇게 깊게 아주 크게 구멍이 파였다는 게 정말 이건 뭐 믿어지지가 않죠. 태초의 신비라고 해야 되나? 그래요. 전 이번에 가서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부터 30년 전에 이렇게 큰 바위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네요. 누군가가 중장비를 동원한 것 같은데 감쪽까지 훔쳐갔고요. 그런데 그때 저기 가보니까 워낙 첩첩산중이라 누가 가져갔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저렇게 전단지까지 만들고 당시 돈으로 어마어마한 50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전국에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했던 거죠. 제가 기자 생활 30년 하면서 계룡산에 소나무가 없어진 건 제가 봤거든요. 2020년 4월에. 근데 저렇게 큰 바위가 없어진 건 저도 처음 겪는 일이에요. 움직이기도 힘들었을 텐데. 과연 요광바위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용궐산 그리고 무량산 그 사이에 장군 대자영 명당이나 해서 바로 장군목이구만. 이야, 절경이네, 절경이야. 전북 순창이 고추장으로만 유명한 줄 알았더니만 야, 이렇게 근사한 곳도 있었네. 이게 그 유명한 요광바위구나. 이거 엄청 깊네. 이 한국전쟁 때 요 요광바위에 어른들 3명이 들어가서 목숨을 부지했다고 그래요. 저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엄청 깊네. 높이 3m? 아, 진짜
야, 진짜 안전하겠어. 폭탄이 뚝 떨어지지 않으면 괜찮겠는데? 야, 이게 보니까 큰 바위가 이게 구멍까지 딱 뚫려서 동그란 원형으로. 야, 진짜 어떻게 자연이 이렇게 신기한 모양을 만들었을까? 그런데 1993년 요강바위가 도난을 당했고 주민들이 요강바위를 찾기 위해 전단지를 제작해 널리 알렸습니다. 현상금 내걸고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네.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아마도 이 바위를 가져가신 분 같아요. 이 바위가 지금 곤지암 휴게소 톨게이트를 나가면은 태촌면이라는 곳에 바위가 있다라는 제보를 받고 경기도에 예, 이게 경기도에 가 있었어요? 그렇죠. 1년 6개월 만에 찾았다고 하는데 그렇죠. 1년 6개월 만에 제자리에 들어왔을 때 마을 사람들 엄청 좋아했겠어요. 그러죠. 사실 이것을 수사당국에서 한 2개월 보관했습니다. 수사 과정 때문에. 네. 그래서 남은 검찰청에서 찾아가지고 와서 우리 행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찾아다가 이 돌을 놓는데 사실 이 돌 값보다도 더 들어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체가 열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강물이 만들고 주민들이 지킨 위대한 유산 요강바위. 섬진강 맑은 물처럼 늘 그 자리에서 빛내주기를 기대합니다. 요강바위를 만나고 순창의 맛집을 찾았습니다. 와, 뭐랄까 묵직하네, 묵직해. 그리고 매콤하면서 달아요. 매단? 와, 역시 순창이야. 안녕하세요. 이거에 이게 네, 이거 고추장 승진탕입니다. 승진탕? 네. 아니 그런데 사장님, 진짜 이 메뉴판 보니까 가장 궁금한 게 왜 승진탕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게 승진탕이 된 배경은요. 예. 제가 예전에 객지 생활을 했을 때 그 객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개발해낸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갈비 전골 하나만으로 제가 그 직장에서 승진했던 그 경험을 담아서 이걸로? 네네 이 지역 내에 고추장을 활용한 지역 내 특산 음식을 개발하고 싶어서 내려오면서 만들어낸 고추장 승진탕입니다. 야, 그런 스토리가 담겨 있구나. 승진. 야, 저 직장 생활 거의 끝난 거였는데 이거 먹고 또 한번 승진 한번 해봐? 가능하십니다. 아, 그래? 가능해요? 잘 먹을게요. 국물 한번 먹어봐야 되겠죠. 야, 진짜 앉을 수 있을 것 같아. 묵직해, 진짜.
육수의 뒷맛은 진짜 좀 아까 맛봤던 거 있죠? 그 고추장, 순창 고추장이 시원하게 막 이렇게 쫙 입안에 퍼지고 있네. 와. 역시 승진탕의 메인은 고추장 양념입니다. 양념. 모든 재료들이 딱 그 밑에서 도율하고 있어요. 내가 왕이다. 왕이라고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조선시대예요. 가장 최장수왕이 영조였잖아요. 근데 영조가 82세를 살았어요. 근데 조선시대 27분의 왕들의 평균 수명이 46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무려 두 배나 많이 살았어요.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게 고추장, 그것도 순창 고추장이었다고 해요. 저도 이거 먹고 승진하고 장수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드디어 맛있네. 저기 보니까요, 그 식당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거 젊은 대회가 식당 주인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반찬도 이거 뭐 이렇게 오랜 경륜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식당에서 판매하는 그런 재료 같은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네요. 응? 젊은 사람들이 젊은 식당 보고 와. 이거 두릅. 이 두릅은 또 순창이 또 유명하거든요. 응? 워낙 산도 좋고 물도 맑아서 이것도 두릅도 맛있는데 지금 막 두릅이 한참이에요. 돈나물이라고 하죠, 돈나물. 이것도 지금 먹을 수 있는 거. 각자 다 매력적이야. 이 한국 사람들이 고추장, 된장, 간장 사랑은 뭐 진짜 좀 무한하죠. 그런데 이게 바로 순창의 공기, 물, 그 다음에 세월, 순창의 밭과 멋이 한 점의 고추장에 다 스며들인대요. 순창에 너는 미래야. 수만 년 시간의 흔적이 차곡차곡 쌓여 절경을 이루고 청정 자연 속 지혜로운 손길로 이어진 전통의 맛까지 우리가 꿈꾸는 오래된 미래가 그곳에 있습니다. 전라도에서 그 머나먼 경기도까지 가서 결국 저 요광바위를 찾아왔네요. 그러게요. 예전에 계룡산 소나무도 결국 찾았어요. DNA 검사로. 그 요광바위는 이제 훔친 사람들이 이제 사법 처리되면서 결국에는 제자리 저기로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 마을의 귀한 자원을 진짜 되찾기 위해서 주민들의 노력도 정말 대단하죠. 그렇죠. 네네. 이 요광바위가 앞으로도 마을의 수호신으로 섬진강의 명소로 오래오래 사랑받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기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주간 포토뉴스입니다. 양세원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고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을 살펴보는 주간 포토뉴스입니다. 오늘도 3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탄신 478주년을 맞아 열린 성웅 이순신 축제가 지난달 30일 막을 내렸습니다. 4년 만에 개최된 이번 축제는 정체성을 재확립하기 위해 축하 공연이나 장터 등의 부대 행사보다는
성웅 이순신의 모습을 강조하는 프로그램들로 꾸며졌는데요. 축제는 성황리에 끝났지만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그린 작가의 친일 행적과 관복 차림에 대한 고증 오류 등으로 표준 영정을 교체해야 한다는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점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외국에서도 세계 최고의 해군 지휘관으로 이순신 장군을 꼽더라고요. 이순신 장군 월드클래스 맞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이순신 장군 영정인데 이런 문제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라는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잘 마무리된 성웅 이순신 축제처럼 이순신 장군의 영정 논란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충청남도가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순환 시스템을 이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컵이슈라는 앱을 설치하면 음료를 주문할 때 보증금 1,000원이 빠져나갔다가 다 마신 컵을 회수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이 다시 들어오는 방식인데요. 카페 이용자 대부분이 환경을 살린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다회용 컵 사용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청사와 유성구 등 우리 지역 곳곳에서 다회용 컵 사업이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충청남도 또한 탄소 중립을 위한 움직임에 동참했다는 소식에 누리꾼들도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 업슈, 다회용 컵 이슈. 이름부터 귀여워서 저도 사용해보고 싶네요. 수거한 컵을 세척하고 관리하는 과정이 공개되면 더 좋은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댓글들이 있었는데요. 도청 희망카페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한 충청남도는 내포 신도시와 천안, 아산까지 다회용 컵 순환 시스템을 넓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3월 12일 대전 공장 화재로 생산량이 급감한 한국타이어는 그동안 협력업체 직원 260여 명을 권고사직 처리했는데요. 5월 1일에는 10년 넘게 근무한 사원 60여 명이 명예퇴직하면서 잔인한 노동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은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동절에 열린 집회에서도 한국타이어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합동감식이 재개됐지만 아직 화재 원인은 불투명한 상황이라 한국타이어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근로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누리꾼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직원들을 응원하고 있는데요. 불타버린 공장처럼 노동자들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가네요. 저분들의 마음은 누가 위로해줄까요? 노동절에 쉰다고 마냥 좋았는데 누군가에게는 잔인한 날이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씁쓸합니다. 라는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한국타이어 측은 불에 탄 대전 2공장의 재건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하루빨리 책임 있는 결단으로 직원들이 고용 불안에 떨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간 포토뉴스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성과를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한미 양국 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수립하는 최대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 반면에 야당은 겉모습만 화려한 속빈 강정에 비유하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 토론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 이은권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장철민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에 국내에서도 성과와 논란이 교차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번 방문을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하게 얘기를 들어보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은권 위원장님부터 좀 얘기 들어볼까요? 네. 그 양 정상께서 한미동맹 70년 이 동안에 축적해온 역사적인 성취를 서로 이렇게 축하하고 또 새로운 미래 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그런 회담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양 정상 간에 첫째로 확장 억제, 둘째로 경제 안보, 셋째로 첨단 기술, 넷째로 인적 교류, 다섯 번째로 지역 글로벌 간의 협력 등 이런 핵심 5대 분야에서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그런 현안 방안들을 협력 방안들을 만들어서 한미 정상 회담에 성명을 냈고요. 그다음에 획기적인 그 확장 억제 강화 방안에 대해서 워싱턴 선언을 발표를 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확장 억제에서 최대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북핵 위협에 대비한 확장 억제와 또 이 관련해서 한국 목소리가 더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협의체, 핵 협의 기구를 신설한 것이 아마 워싱턴 선언의 골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워싱턴 선언은 이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정상 간의 확장 억제의 추진 방안을 적시한 것으로서 한국형 확장 억제의 실행과 계획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의 상당한 저희가 워싱턴 기여한 선언은 좀 이따 다시 또 얘기 나눠보겠고요. 알겠습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상간 외교나 다른 외교에 대한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게 비단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정상외교를 할 때마다 실수를 해서가 아니고 왜 뭔가 정상외교를 하면 우리 국익을 충분하게 뭔가 얻어오지 못하는가. 외교라는 게 뭐 6대 4, 7대 3으로 얻어오기는 어려워도 그래도 51대 49라도 우리가 뭔가 얻어오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한미 정상 이 회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내어준 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도청 문제나 이런 것들도 아예 꺼내지도 않고, 뭐 어떻게 보면 IRA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가장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 현대차라든지 완성차들이 이 북미 보조금을 못 받는 문제가 우리 완성차 업계에 엄청나게 이 큰 이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회담 전에 제기됐던 우리가 중국에 반도체 수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또 미국에서 얘기를 하는 등 여러 가지 경제 분야에 대한 특히나 대기업들 쪽에서의 큰 걱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성과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분명히 겉으로는 뭐 가서 노래도 부르시고 막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었나라는 측면에서 사실 빈손회담이다라는 이야기가 정말로 과언이 아닌 무엇을 얻었는지 거의 모르겠는 뭐 저희 기업들은 지금 이번에 153조에 가까운 미국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미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거에 20배를 넘는 투자를 우리 기업이 하는데도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하나도 이 보호하고 찾아오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뭔가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방문 이후에 많은 논란에도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 어떻게 분석하세요? 뭐 그 부분은 당연히 미국 방문을 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성과에 대한 아마 국민들의 생각이 뭐 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보면 지금 국내 상황으로서 지금 뭐 우리 장청민 의원이 속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 이런 문제라든지 또 송영길 전 대표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이런 부분들이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우리 장청민 의원 지역구인 동구 지역에서 전 당협위원장인가요? 지역위원장인가요? 또 거기에 연루돼서 또 대전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거리가 되고 영향을 주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참 논란이 많은 반면에 또 지지율은 또 조금 상승한 부분이 있어서 기대감일까요? 한미 저는 기대감과는 조금 거꾸로 생각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은 사실은 정상회담 전에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 도청 이슈라든지 미국에서 뭐 우리나라를 도청하거나 아니면 우리 안보 라인들 외교 안보 라인이 전부 다 교체된다던가 뭐 그런 일들이 다 되게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이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과 그 인터뷰하면서 뭐 이 일본에 대한 이야기들이라든지 거기서 뭐 주어 논란 나오면서 국민들이 또 크게 실망하시고
하시고 이제 그런 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정상회담 때는 이번에 오랜만에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큰 사고는 안 냈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뭔가 약간의 반등 효과 정도로 저는 사실은 읽혀지는데 예, 이게 뭐 큰 성과에 대한 국민의 호응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그렇게 뭐 유의미한 내용들이 무엇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그 영어 연설한 데 대해서 생각보다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더라. 또 이게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뭐 계속해서 기립박수 치는데 좀 감명받았다. 이런 뭐 댓글도 있고 또 뭐 말씀하셨듯이 노래 부르는 것도 화제가 됐었고요. 또 한편에서 뉴욕 타임즈에서는 또 이렇게 썼어요. 미국에서는 국빈으로 환대받고 워싱턴 선언을 챙겼지만은 얻어냈지만 한국에서는 또 분위기가 다르다. 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계속해서 좀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번엔 장 의원님께 좀 여쭤볼까요? 계속해서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는 사실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뭐 그런 일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기대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IRA법에서 배제된 이 문제들이 지금 당장보다 앞으로 이제 우리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우리 국산 이 완성차 업계들이 어려움을 겪어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될 거고 이 대중국이나 대러시아 이 외교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지금 뭐 사실 저희는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어떤 다른 외교적인 방향성들을 취하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후에 어떤 행동을 취하면서 또 어려움들을 겪을 거고 그런 이 외교의 불안정성으로 오는 이 국가 경제 위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 국민 삶으로 구체화될 것인가가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가장 어려운 과제일 거고 저는 사실 지금의 외교안보 정책을 이렇게 유지하는 한 굉장히 돌파하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위원장님께서? 예, 지금 뭐 말씀을 하셨는데 그 1세대인 오성식 영어 강사 있으시죠? 그분께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 영어 실력에 이게 극찬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미회 연설에서도 기립박수를 26번 받으셨고 또 그냥 박수를 56번 이렇게 박수가 났고 또 이 대통령의 당당한 모습이 또 그런 영어 연설은 우리 국민에게도 자부심을 심어주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친교 행사장에서도 뭐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즉석으로 또 이렇게 노래를 요청했는데 또 아메리칸 파이를 또 무난하게 잘 불러내서 좋은 뭐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서 미국 국민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고 감동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 가서 방문하신 곳에 대해서 여야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찬반이 엇갈리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국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이런 정상회담을 하고 할 때에는 나라 안에서 돌아왔을 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잘 해내냐 못해냐 따지는 것이 옳지 그렇게 사소한 문제 가지고 대통령을 흠집내는 게 과연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가 저는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빈 방문 당시에 이제 야당에서 비난한 데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고 이 대통령실은 이번 미국 방문의 가장 큰 성과로 이 워싱턴 선언을 꼽았는데요. 이 워싱턴 선언의 가장 큰 뭐 어젠다는 핵 공유 관련한 내용일 겁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제2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핵 억지력의 획기적인 향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반면에 또 야당에서는 핵 공유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서로 생각이 다르다, 말이 다르다, 실속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장 의원께서는? 저희가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농담이 되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핵 공유가 느껴질 것이라고 김태우 차장이 얘기했나요?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면서 핵을 어떻게 느끼는 거냐 약간 이런 농담들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 민주당에서 먼저 이야기했다기보다 미국 백악관에서 바로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은 사실상 핵 공유다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이 백악관에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대통령실이
이 워싱턴 선언, 예. 그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을 스스로 부풀리려다가 어떻게 보면 더 망쳐버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내용도 사실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처음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핵 예. 확산 억제라는 그 개념이 그 개념들을 계속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내용은 사실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NCG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예. 대화기구 같은 것들을 만들겠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 북한이 핵을 발사한 이후에 차관보급에서 소통하는 수준의 협의체라서 네. 이거를 핵 공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굉장히 많은 비판들이 있었고 실제로 이 나토 수준의 핵 공유와도 사실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오히려 대통령실의 조태용 실장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워싱턴 선언이 의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이 핵에 대한 이 외교안보적인 확산 억제라고 하는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재확인했다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그 의미를 대통령실이 오히려 망가뜨린 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발언 자체에 오히려 문제를 더 야기시켰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 미국 방문의 가장 큰 성과는 핵협의 그룹을 만드는 워싱턴 선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예, 예. 경제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그건 우리나라 국가의 네. 어떤 내수시장의 한계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150조, 153조라는 게 이번 회담에서 주고받은 게 아닙니다. 그건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는 부분이지 이번 회담에서 끌어낸 성과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제2의 한미 방위 조약이다. 이런 북핵 억지력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구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핵 공유냐 아니냐, 나토식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보면 좀 말장난 같기도 한데 이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나토식은 핵이 그 위치에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이고 나토 지역에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핵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토는 약 30여 개국이 참여를 해서 그 협의라는 시간들이랑 이렇게 길어서 대응하기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아까 장 의원께서 북한에 대해 핵 공격을 한 후에 뭐 이런 실밀기를 가동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징후를 발견하게 되면 바로 한미 간에 고위급 실무회담을 해서 이 억제력에 중점을 둔 것이지 이미 핵 무기를 쏴버린 뒤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한미 간 두 나라가 긴박하게 협의를 해서 대응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사실은 잠수함도 우리 이 뭐 동해 인근에 들어온다고 하고 괌이 됐든 어디든 어느 상시라도 핵 문제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핵 공유라기보다도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핵을 우리나라에 갖다 놔야만 갖다 놓고서 미국에 동의 안 하고 다른 나라에 동의 안 못 쓰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유라는 자체가 나토식보다도 오히려 우리 한국형 확장 억제 정책이 더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조금 있습니다. 사실관계 오인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나토식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그 또 대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MPG라고 하죠. 이제 이번에 저희가 하는 건 NCG고 PG만 해도 플래닝이에요. 이게 함께 계획한다라는 의미고 우리만 해도 C는 컨설턴티브, 그러니까 그냥 의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토보다 더 나은 뭔가 이제 핵에 대한 함께 뭔가 전략을 세우는 거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조금 이 사실관계를 더 넘어서는 일이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한미동맹 70년을 맞아서 이뤄진 국빈 방문이라서 그런 건지 윤 대통령은 이번에 이제 미국과 아주 초밀착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북한 또 중국, 러시아와의 이 외교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북한의 김여정이 뭐 우리나라 비난하는 윤 대통령 비난하는 거야 뭐 늘상 그렇던 거니까 뭐 우리가 굳이 우리 정부가 언급할 가치가 없지만은 러시아하고 중국은 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어떻게 보세요? 지금 괜찮다고 보세요? 예, 그 한미동맹 70주년을 이제 맞이했고 또 이제 그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새롭게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70년 동맹이라는 것, 그리고 또 그 관계를 더욱더 굳건히 한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고 국가를 지켜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2016년만 해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들이왔을 때 중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한한령 한국을 제안해서 뭐 이렇게 해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뭐 수출도 못하게 이런 압박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드는 단지 말 그대로 방어체계입니다. 공격용이 아닙니다. 방어체계고 또 이러한 방어체계, 지금 우리가 미국에 다녀오셔서 안보를 방어체계 구축한 것도 공격용이 아닙니다. 방어체계입니다. 그래 이런 걸 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가 하지 않겠습니까? 중국이 이걸 가지고 간섭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도에 지나친 일이다. 그렇다면 중국이 북한에서 핵 개발할 때 말렸습니까? 한마디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중국에서 왜 그럴까요? 북한은 우리와 적국입니다. 그러면 적국을 동맹관계면 중국을 우리가 미국을 제치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건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도 그건 절대적으로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중국의 관계 개선을 하고 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관계 개선은 잘 돼 나가리라고 제일 봅니다. 탈실 거다. 예. 그러니까 도가 지나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물론 도가 지나치죠. 중국이 과잉 보복을 하면 도가 지나치겠지만 그거는 그냥 감정적인 저희 평가고요. 이 중국이 사드 때처럼 이 보복 조치를 취하면 그거는 아주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특히나 우리처럼 중국에 우리가 수출하는 양이 한 23%가 중국에 대한 수출이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절반을 중국에다 저희가 수출하거든요. 근데 중국이 실제로 경제 보복에 나서는 어떤 저희가 외교적인 전략을 취한다? 이거는 정말로 위험천만한 일이죠. 이번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우크라이나의 포탄 우회 공급 이슈 때문에 뭐 현대차도 지금 이제 러시아에서 30만 대 이 생산하는 공장을 철수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러시아나 중국 같은 이런 꽤 큰 시장에 차단된다? 정말 저희가 어떻게 보면 거의 전쟁을 치르는 수준의 이 경제적인 폭격을 맞게 되는 일인데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거기에서 국익을 지키라고 대한민국 정부가 존재하고 대통령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냥 우리는 한쪽 편에 그냥 쓰는 게 훨씬 좋아. 라고 우리 미국 편에 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보수 정부에서도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걸 취해오면서 중국과도 일본과도 미국과도 러시아하고도 전방위적 외교를 해온 거거든요.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위험한 일들을 해나가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민이나 비판도 정부 여당 내에서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너무 큰 위기감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오늘과 내일 이제 양일간 우리나라를 방문하는데요. 이번 만남에서 과연 기시다 총리가 뭘 들고 올지도 좀 관심이 됩니다. 뭐 윤 대통령의 결단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답방한다 이렇게 뭐 얘기는 나오긴 했는데 무엇을 들고 올까요? 뭐 장인 이렇게 좀 여쭤볼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안 들고 올 것 같은데요. 안 들고 왜냐하면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으로 지금 지지율이 50%를 넘기고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내지 않았습니까? 예. 이 상황을 국내 정치에서 굉장히 크게 활용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립 서비스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지금 일본 정치 내에서 가지고 있는 지지율과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이 여건을 예. 깨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주 낮은 수준의 립 서비스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조치를 크게 그것도 뭐 많이 내주면서 한다 그런 상황은 사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거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 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틀과 크게 벗어날 수 어차피 없기 때문에 그 정상회담이 큰 어떤 우리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후에도 완전한 회복은 쉽지 않다라는 예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한일 간의 이제 장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왜 올까요? 네. 뭐하러 옵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의 영향을 받아서 뭐 어떤 이런저런 연연수라도 그래서 방위를 서두른 거 아니냐. 네. 뭐 제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국 위안부 징용 문제에 대한 반성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맞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한 동네에 살면서 싸움을 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서로 불편해. 그럼 화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98년도에 김대중 우리 대통령과 오부지 선언도 있었어요. 서로 화해하고 협력, 미래로 가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미 65년도에도 이런 청구권 문제도 했는데 지금 와서 또 사과를 하라.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화해를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예. 그렇다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과거를 치유하고 서로 옆 동네 한 가까운 나라끼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끼리 서로 사이좋게 미래를 향해서 가자. 일본 가는 관광객이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가장 많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래 청년들을 위해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제는 화합하고 화해하고 가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꼭 무릎 꿇고 사죄해라. 사죄를 뭐 몇 번을 해야 됩니까? 네.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지 선언도 상당히 앞으로 진전한 미래를 향한 그런 회담이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선언이라고. 예. 두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기시다 총리가 오늘 한국에 오는데요. 어떻게든 우리가 이익을 얻는 쪽으로 끌고 가야 되겠죠. 좀 더 지켜볼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